포피의 손을 잡아요. 포피의 귀를 기울여요. 마음을 열고 포피와 친구 되면 당신의 눈이 되어 세상을 보여드려요. 요즘 거리를 걷다 보면 곳곳에서 딸랑딸랑하는 종소리가 들립니다. 일명 빨간 냄비로 상징되는 구세군의 종소리인데요. 제복을 입고 종을 울리는 구세군 사관 옆에 놓여진 빨간 냄비 모금함. 겨울을 대표하는 따뜻한 풍경 중 하나입니다. 가던 걸음을 멈추고 작은 금액이나마 온정을 보태는 사람들, 과자 사 먹고 싶은 마음을 꾹 참고 모금함에 돈을 넣는 고사리 손들, 그리고 남몰래 거액을 서슴없이 기부하는 사람들까지, 내 주위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면 절로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86년 전 명동거리에 처음 세워진 구세군 자선 냄비는 해마다 작은 온기들이 늘어 작년에는 60억 원이 넘는 모금액이 모였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기적을 만드는 거죠. 올해도 자선 냄비가 펄펄 끓기를 바라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따스한 세상에서 저희를 만나길 바라면서 12월 18일 금요일 내 손을 잡아요.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내 손을 잡아요. 금요일에 만나는 이창훈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옥희입니다. 되게 발랄하게 인사하시네요. 발랄하죠. 네. 네, 제 목소리가 워낙에 어떤 분들은 너무 좀 무겁다 이런 분들이 있어서 인사는 발랄하게 했죠. 또 한시잖아요. 네, 제 목소리가 사실 10시풍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꾸미고 있는 거군요. 조금은 들뜬 목소리로 여러분과 만나고자 이렇게 좀 띄워봅니다. 네네네. 창훈 씨는 이 구세군 종소리 들어보셨어요? 올해? 네, 제가 1일에는 못 들었던 것 같고요. 12월 2일, 3일 그때 좀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이제 확실히 또 구세군 종소리 들린다니까 이제 연말이구나. 이제 한 해가 끝났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죠. 이게 연말의 상징이 된 것 같아요. 이제 그 빨간 냄비가. 그리고 또 엄마들이 자식들한테 이런 기부하는 거를 이렇게 보여주려고 이렇게 돈을 한번 넣어보라고 시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아이들한테 되게 좋은 교육이 될 것 같아요. 아, 맞아요. 그런 부분도 있죠, 사실. 그래서 뭐 엄마들의 교육열 그런 또 중요하잖아요. 기부하고 나누는 문화 중요한데 보통 돈을 좀 많이 넣고 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냄비를 또 열어보면 특이한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돈 말고 다른 걸 넣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귀걸이 같은 귀금속이나 상품권을 넣는 분들도 있고요. 네. 또 이것도 봤어요. 로또 복권. 이거는 어떻게 사용하라는 거죠? 긁어보란 건가? 그러니까요. 네. 뭐 돈은 아니지만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은 다 같겠는데 로또는 잘 모르겠네요. 무슨 마음으로 넣은 건지. 네, 그런데 안타까운 일도 있더라고요. 네. 종소리가 시끄럽다고 막 냄비를 넘어뜨리는 사람도 있고 아하. 왜 내가 가는 길을 막냐면서 길막하냐고? 막 시키라고 하는 추격도 있고 이런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많았대요. 또 있어요. 모금함을 훔친 사람들도 있고요. 와. 또 심지어 구세군 자선 냄비를 4층에서 불법으로 모금 활동을 벌이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빨간 냄비가 진짜 빨간 냄비인지 또 이걸 살펴보고 돈을 넣어야 되는 거네요. 와. 아, 그렇네요, 진짜. 진짜 살기가 너무 팍팍해진대요, 이거. 맞아요. 그런 시대가 변하면서 그런 신종 범죄 비슷한 부분도 좀 생기는 것 같은 아쉬움이 좀 듭니다. 네. 그래도 아직 세상은 좋은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올해도 또 많은 온정과 애정이 모여서 이 솥이 팔팔팔팔 끓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한번 집에 갈 때 뭐 이런 종소리가 들린다면 현금이 있다면 한번 돈 지금 현금 있어요? 네, 있거든요. 소액이지만 소액 기부하려고요. 아이고, 저도 좀 해야 될 거. 이 말을 들으니까 난 안 할 수가 없겠는데요. 그렇죠? 같이 해봐요. 알겠습니다. 꼭 하겠습니다. 근데 카드는 안 되겠죠?
카드를 넣어보세요. 그러면 그거 그냥 그 뭐지? 골드 카드 되는 거 아닐까? 그 사람들에게는. 아, 조심해야겠네요. 자, 이창훈 홍옥희와 함께하는 내 손을 잡아요. 오늘의 코너 소개해 드릴까요? 네, 추위가 찾아오면서 전국 곳곳이 하얗게 물들고 있습니다. 이 겨울에 순백의 눈이 가득한 낭만적인 여행지는 어딜까요? 은빛 설원 겨울 여행지를 찾아 떠나보겠습니다. 와, 궁금합니다. 또 친환경적인 활동을 하는 만큼 포인트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아셨습니까? 일명 에코머니, 그린카드 제도인데요. 이렇게 쌓은 포인트는 현금으로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창훈의 노하우에서 자세히 소개해드리죠. 홍옥희의 그림 읽어주는 여자에서는 루벤스의 십자가에서 내림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국제의 정보톡톡에서는 드럼 세탁기와 일반 세탁기의 장단점에 대해 비교해보겠습니다. 내 손을 잡아야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페이스북, KTV 인터넷 라디오 페이지에 메시지 주시거나 인터넷 포피 채널 블로그를 통해서 참여가 가능합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핀테크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결제, 송금, 은행 업무 등 우리는 예전보다 간편하고 빠르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예금, 보험, 펀드, 편리한 생활을 누리고 있죠. 핀테크, 이제 생활입니다. 금융개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자, 바람이 점점 차가워지면서 절로 몸이 움츠러드는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국 방방곳곳에 여행객들로 아주 가득했었잖아요. 네, 추워지기 전에 여행 가려는 분들이 많았죠. 근데 전 지금 지금 밖에 나가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지금은 조금 좀 추워졌구나. 지난주까지 굉장히 좀 따뜻했었잖아요. 네. 지금 나가기 싫어지는 또 시즌이 왔는데 그렇죠. 오기 씨는 어떻습니까? 나가려면 좀 용기가 필요하죠. 용기와 귀차니즘을 물리칠 그런 그런 뭔가 그런 거. 용기, 용기라고 표현하죠, 뭐. 아무튼 네. 그런 거. 그런 거기다가 또 심지어 여행까지 가려고 하면 더 큰 다짐, 그런 굳건한 결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이제 뭐 그런 핑계 되겠죠. 돈도 없는데 나가지 말자. 날씨 핑계가 아니라 돈 핑계로 합리화시키는 거구나. 제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네, 저도 작년에 겨울에 담양, 전라도 담양 여행 간 적이 있거든요. 어땠어요? 진짜 그날 비도 오고 눈도 오고 난리가 아니었거든요. 날씨가 난리가 아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진짜 겨울에 여행하는 게 진짜 장난이 아니구나, 쉽지가 않구나. 그때 진짜 체감을 했거든요. 결심과 더불어 용기 플러스 돈이 필요해. 네, 그걸 물리치고 갔는데 후회를만 남기고 돌아왔죠. 후회만 남겼다고요? 네. 그래도 후회만 남겼다면 어떡해요. 많은 분들이 방송 보면서 후회만 남겼다고 하면 기억하면 안 되니까. 자, 춥긴 하지만요. 사실 이 시기만 볼 수 있는 절경들이 있어요. 그래, 맞아. 이것도 있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설경. 우리나라 눈이 내리기 때문에 눈이 내린 우리나라에서 그때만 볼 수 있는 절경들이 있어서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네, 대표적으로 설경하면 우리나라는 강원도가 아닐까 한데요. 강원도. 네. 온통 푸른 여름도 좋고 색색이 단풍이 물드는 가을도 좋지만 하얗게 눈꽃이 피는 겨울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곳이 바로 강원도에 자리한 산간 지역들 같아요. 네네. 이렇게 소복이 내린 눈을 뽀득뽀득 밟아가다 보면요, 이렇게 절로 눈 밟는 소리만 들어도 힐링이 되는 느낌? 그 소리 지금 귀에 들리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뽀득 뽀득 이 소리. 네, 그중 명불허전이 바로 설악산 아닐까 싶은데요. 네. 역시 총 16곳의 등산 코스가 있지만 그 중에서 최고는 대청봉 아닐까요? 설악산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런 거죠. 맞아요. 네. 사실 대청봉은 등산 경험이 많은 사람들도 결코 만만치 않은 난 코스 중에 난 코스다 이런 말들이 많잖아요. 하지만 절경은 대단하다고 하더라고요. 이 난 코스를 이기고 간 사람들만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렇죠. 네. 봉우리 오르다 보면 설악의 모든 봉우리가 내려다 보이고 또 바로 눈앞에 딱 펼쳐진 푸른 바다, 동해바다.
정말 감탄 그 자체라고 합니다. 네, 진짜 이거는 가본 사람만 볼 수 있는, 네, 느낄 수 있는 그런 그렇겠죠. 경치인 것 같은데요. 맞아요. 대청봉 오르는 길은 오색, 백담, 한계령, 설악동 이렇게 4코스가 있는데요. 네네. 백담사에서 대청봉까지는 무려 6시간 40분을 올라가야 돼요. 이거는 뭐 서울에서 부산까지 그렇네요. 기차 타고 간 느낌인데? KTX 2번 타야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요. 어. 정상에서 다시 희운각 대피소, 비선대를 지나 하산하는데 5시간 40분이 걸린다고 합니다. 네. 총 14시간 코스인데요. 반면에 한계령 코스는 11시간 40분, 설악동 코스는 10시간 20분이 소요된다고 하네요. 와, 그나마 그나마 비교적- 설악동이 네. 그나마 네. 사실 근데 또 비교적 쉬운 코스가 있어요. 오색 코스인데 아, 네. 오색 분소에서 출발하면 이제 남설악 탐방지원센터 설악폭포를 지나서 대청봉까지 오르는데 4시간이면 됩니다. 4시간이요? 완전 네. 줄어드네요. 네, 근데 이런 뭐 짧다는 시간 장점이 있긴 하지만 등산도가 가파르겠죠. 그만큼 아. 초보자들에게는 조금 공포스러울 수도 있다. 이럴 수도 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설악의 모든 코스가 그러하겠지만 이곳 역시 개인 산행보다는 등산 선배가 동행하는 게 안전할 것 같은데요. 아하, 그렇죠. 등산은 부담스럽고 설산의 풍경은 꼭 보고 싶은 사람이라면 신흥사 입구에서 케이블카로 오를 수 있는 권금성 코스가 있습니다. 아하. 케이블카 타는 시간을 포함해서 30분이면 충분하다고 하는데요. 아하. 이거 뭐 케이블카 타고 산 오를 수 있으면 되게 초보자도 쉽게 한번 올라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그리고요. 네. 설악산은 이번에 또 10대 비경 중 하나로 꼽히는 토왕성 폭포가요. 45년 만에 일반인들에게 공개가 됐습니다. 네. 화채봉과 칠성봉을 거쳐서 흐르는 총 길이 320m의 3단 폭포인데요. 네. 그동안은 1년에 한 번 빙벽 등반 대회에서만 개방됐었대요. 야, 1년 한 번만 공개됐구나. 네. 네. 그래서 또 있어요. 그래서 2013년에 국가지정문화재인 명승 제96호 지정됐지만 그동안 위험 지역이 많다고 또 이렇게 그럴 수 있어서 탐방로가 없었다고 합니다. 아, 네. 그래서 출입이 좀 통제된 상태였다고 하는군요. 이번에 설악동 소공원에서 비룡폭포 구간까지 탐방로를 연장을 해서 토왕성 폭포를 볼 수 있는 그런 전망대를 새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또 어디가 좋을까요? 저는 같은 강원도의 태백산을 추천하고 싶어요. 태백산. 예. 그 하얀 설원에 잎사귀 하나 없는 주목들이 서서 세찬 바람을 맞으며 하얗게 눈꽃을 피운 모습. 이런 게 바로 신선세계가 아닐까, 신선도름이 아닐까. 그렇죠. 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경이로운 풍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경이롭다. 네. 태백산 아니면 보기 힘든 풍경들이 아마 아닐까 싶은데 네, 일출을 그쵸. 보러 새벽 일찍부터 오르는 사람들도 많은데 음. 흰 주목 사이로 떠오르는 해를 보면 그런 감동이 없다고 합니다. 네. 또 태백산에는 5가지 코스의 등산로가 있는데요. 가장 쉬운 코스가 유일사 매표소에서 장군봉, 천재단으로 이어지는 유일사 코스입니다. 왕복 4시간이면 충분해서요. 등산 초보자들도 힘들지 않게 정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매년 겨울마다 태백 일대에서 열리는 눈축제도 그쵸. 빼놓을 수 없는 재미입니다. 네, 이거 기차 타고 가는 거 아닌가요? 아, 가보고 싶다. 올겨울에는 내년 1월 22일부터 31일까지 열흘간 열린다고 하는데 이글루 카페, 얼음 분수, 눈 미끄럼틀, 와, 눈을 소재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네. 많은 분들 가보시면 좋겠어요. 네, 평창에서도 눈꽃 축제가 열리죠. 대관령 눈꽃 축제. 평창. 네, 그 올림픽이 열리는 평창. 네. 대관령 눈꽃 축제가 이 평창에서 열립니다. 내년 1월 8일부터 31일까지 열린다고 하네요. 눈썰매와 얼음썰매 등 추억의 전통놀이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평창이 2018 동계올림픽 열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동계올림픽과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스키 점프, 크로스 컨트리, 아이스 컬링, 아이스 하키 뭐 이런 같은 동계올림픽 종목들 체험해보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평소에 잘 접해보기 힘든 운동이잖아요. 스키 점프 해보고 싶다. 그러니까요. 그런 거 해보러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색다른데. 근데 저희 지금까지 계속 산 얘기만 했잖아요. 그래 산만 왔다 계속 왔다 갔다 했네. 네. 이번에는 바다로 가보려고 바다로. 해요. 강원도 겨울바다. 이 겨울바다의 낭만은 영화에나 있다.
현실은 뼈까지 얼려버리는 강추위만 있다. 이렇게 맞아요, 이런 식으로 맞아요.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있어요. 예. 제 아는 분이 강원도에 폭설 내렸을 때 안목 해변이랑 경포대에 간 적이 있대요. 그래요? 백사장은 온통 하얀 눈으로 덮여 있고 그 위에 에메랄드빛 파도가 철썩철썩 치는데 그 풍경이 막 말로 할 수 없다면서 절대 상상할 수 없는 낭만과 감동이 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흰 눈 위로 치는 파란 파도라. 네, 그렇죠. 진낭만적이네요. 바다에 너무 빠져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다른 지역으로 한번 가볼까요? 강원도 바로 옆에 있는 충청도도 설경으로 참 유명한 곳들이 많다고 합니다. 충청도를 한번 가볼까요? 충청도 살잖아요. 네. 충청도도 볼 거 많아요. 아, 그렇군요. 네, 대표적으로 충북 단양이 아닐까 싶은데요. 단양이요? 특히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44호로 지정된 도담 삼봉. 아하. 눈이 내리면 그야말로 한 폭의 동양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야, 그래요. 이 도담 삼봉은 남한강 한가운데 3개의 기암으로 이루어진 섬인데요. 경치가 뛰어나서 조선왕조 개국공신이죠. 요즘에 드라마에 나오는 정도전이 네. 이곳 중앙봉에 정자를 짓고서 이따금 찾아와서 경치를 구경하기도 하고 풍요를 읊었다고 하네요. 네, 정도전 호가 삼봉이잖아요. 그렇죠. 삼봉 선생. 네, 왜 삼봉인가 했는데 여기서 이름을 딴 거였네요. 호를. 그렇죠. 네. 보통 도담 삼봉을 찾는 사람들이 주차장 쪽에서 보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인근에 50m 높이의 전망대가 있습니다. 여기 올라가서 겨울 도담 삼봉을 본다면 또 다른 절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도담 삼봉도 있는데 서남 계곡을 또 꼽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조선시대에는 겨울이 되면 눈 쌓인 소나무 풍경을 끼고 있는 또 이 서남 계곡을 화폭에 담으려고 네. 많은 화원들이 이곳을 또 찾아왔다고 합니다. 역시 요즘 사진 전문적으로 그렇죠. 찍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많죠. 그런 분들이 촬영 명소, 네. 명소 그런 네. 것들 다 찾아다니는데 그렇죠. 옛날에도 화가들이 또 이렇게 명소들을 찾아다녔군요. 역시 명소들은 다 좋은 곳이에요. 과거와 굵고, 현재를 넘나들면서 다 누구나 알아보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충청도까지 가봤는데 경상도도 빼놓을 수가 없죠. 더 내려갑니까? 네. 예, 이곳에는 한겨울에 눈이 내려야 더 아름다운 역이 있습니다. 그래요? 바로 경북 봉화군에 위치한 분천역이에요. 분천역. 네. 이전에는 무궁화호가 열차가 하루에 12차례 서는 간이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강원도하고 인접한 곳이라서 경북에서도 좀 오지로 꼽히는 곳이었는데 겨울이면 인적이 끊기다시피 해서 좀 굉장히 썰렁했대요. 그러다가 이른바 산타가 있는 역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려지면서 사람들이 줄을 잇고 있다고 합니다. 역 굴뚝에 초대형 산타가 줄을 타고 내려오는 모습을 기억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굉장히 아이디어가 좋네요. 네. 거기에 초대형 트리도 있고요. 야. 이글루에 루돌프가 끄는 썰매까지. 여기 산타가 사는 마을처럼 이렇게 꾸며놓나 봐요. 그렇습니다. 지금 예. 가면 진짜 딱 좋은 역일 것 같은데요? 가면 애들 굉장히 즐겁기도 할 거고 또 어른들도 약간 좀 추억 속으로 추억팔이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러니까요. 1988처럼. 네. 겨울이면 여기 참 풍성해졌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또 들리네요. 예. 네, 내일부터죠. 12월 19일부터 내년 2월 14일까지 2개월간 눈썰매장과 얼음썰매장, 산타 레일바이크 등이 운영되고요. 또 크리스마스 그리고 산타 하면 캐롤이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캐롤 공연까지 펼친다고 합니다. 네. 분천역은 또 O트레인과 V트레인을 탈 수 있는 역이기도 하죠. O트레인은 중부 내륙 백두대간을 가로질러서 달리고요. V트레인도 좁은 협곡 사이를 지나서 또 백두대간 협곡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열차로 유명합니다. 네, 또 제 지인분이 진짜 많아요. 네, 제 지인분이 네. 이 열차를 가을에 탄 적이 있다는데요. 네. 단풍 든 산속을 달리는데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다고. 또 이보다 좋을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그런 얘기 많이 듣는데 좋겠다. 그러니까요. 되게 잘 돌아다니는 지인이에요. 진짜 그래서 소개 좀 해주세요. 같이 다니게. 그러니까 겨울에 가을에 이렇게 단풍이 들었으면 겨울에는 그러니까요. 또 설원이 얼마나 아름답게 펼쳐져 있겠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더군다나 V트레인은 겨울 시즌을 맞아서 산타 열차를 운영한다고 하는데요. 와, 산타 복장을 한 승무원들과 같이 캐럴 이벤트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되게 이색적이네요. 자, 이번엔 전라도로 한번 가볼까요? 네, 전라도의 겨울하면 지리산이죠. 지리산. 네, 남부지방에서는 보기 드문 눈꽃 축제가 열리는데요. 네, 지리산 남원 발해봉 눈꽃 축제죠. 오는 27일에 남원시 운봉읍
바래봉 허브밸리 일대에서 시작을 해서요. 내년 2월 15일까지 계속 된다고 합니다. 눈썰매, 얼음썰매 타기, 또 눈사람 만들기, 눈싸움 대회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바래봉 눈꽃 등반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어허. 네. 또 전북 무주 덕유산의 눈꽃도요. 이 덕유산 눈꽃 진짜 유명하죠. 진짜 뭐 그렇죠. 덕유산 눈꽃은 그 유난히 탐스러운 것으로 또 많은 사람들이 또 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특히 이 선천봉에서 덕유산 정상인 향적봉까지 눈꽃 터널을 이루는 구간은 겨울산의 아름다움을 카메라에 담기 위한 또 탐방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네. 겨울에 덕유산을 찾는 사람들이 산이 남쪽에 있는데도 눈이 많이 내리고 화려하게 눈꽃, 정확하게는 얼음꽃인 상고대죠. 그렇죠. 이 상고대가 화려하게 피는 걸 보고 많이 신기해하고 있대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어디로 가볼까요? 이제는 제주도로 한번 떠나보도록 할까요? 사람 제주도 하면 가장 남쪽이다 보니까 따뜻한 섬이다. 그래서 눈 명소가 뭐 있나? 뭐 그러게요. 그런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딱 한 군데 떠오르는 데가 있긴 한데 어디요? 거기 맞을까? 한라산 맞아요? 맞습니다. 한라산을 또 빼놓고는 또 겨울도 빼놓으면 안 돼. 섭섭해요. 한라산이요. 그쵸. 예. 겨울 한라산은 전체가 하나의 작품이라고 봐도 무방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트레킹 천국이라고 합니다. 천국. 네. 네. 초보자들도 편안하고 안전하게 오를 수 있는 코스가 여럿 있다는데요. 사라오름은 눈꽃 트레킹을 즐기는 방문객들에게 가장 인기가 높고요. 영실에서 윗세오름, 어리목으로 이어지는 코스도 마치 순백의 세상에 들어온 듯한 상상에 빠지게 합니다. 야, 비교적 짧은 코스로 가족 여행자들이 선호하는 또 어승생학도 눈꽃과 서리꽃이 만발한 한라산의 또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네, 눈썰매장 명소도 많아요. 네. 그야말로 천연 눈썰매장인데요. 네. 평소에는 말들이 자유롭게 초원을 뛰어놀면서 풀을 뜯는 마방 목지는요. 눈이 내리면 아이들의 겨울철 놀이터 1번지가 되고요. 제주대학교 잔디광장도 새로운 눈썰매 명소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한라산 국립공원의 어리목 광장 역시 눈썰매하며 빼놓을 수 없는 명소죠. 다른 천연 눈썰매장에 비해서 비교적 안전시설도 편의시설이 또 잘 갖춰져 있어서 겨울철이면 또 어린아이를 키우는 분들이 또 부모들이 같이 발길이 끊이지 않고 오는 곳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뭐 다 한 것 같죠? 한 것 같은데. 아니야. 왜 그래요? 한 군데 빼먹은 곳이 있죠. 네. 바로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경기도, 그렇습니다. 경기도를 빼먹었는데요. 맞아요. 경기도 연천에서도 눈꽃 축제가 열린다고요? 연천 구석기 축제 겨울 여행입니다. 내년 1월 2일, 1월 둘째 날부터 열린다고 합니다. 네. 특히 이제 지난해 80m 길이로 인기몰이했던 눈썰매장을 120m 초대형 크기로 확장해서 마치 거대한 언덕을 쏜살같이 내려오던 그런 짜릿한 추억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어린애들은 부모랑 같이 타야 되지 않을까요? 무서워할 것 같아요. 난 타고 싶다. 이게 어른용 눈썰매장 같아요. 120m면. 맞아요. 네. 이 경기도 포천에서도 백운계곡 동장군 축제 그리고 산정호수 눈썰매 축제가 열리죠. 가평 자라섬에서도요. 내년 1월 1일부터 얼음송어 낚시와 전통썰매 등을 즐길 수 있는 자라섬 싱싱 겨울축제가 열린다고 하고요. 네, 참 이 주말에 하루, 이틀 아이들하고 같이 또 가볍게 다녀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겨울이 참 춥지만 추운 만큼 또 자기만의 숨은 매력을 보여주는 그런 계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집에만 뭉클어 있지 말고 가족과 함께, 친구, 연인들과 함께 겨울 낭만을 즐기러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17년 만에 노사정 대타협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일자리를 찾는 많은 사람들이 대타협의 실천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일자리가 빈자리가 되지 않도록 반복되는 쪼개기 계약은 사라져야 합니다. 일하고 싶으면 2년 더 일자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재취업의 기회가 확대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모두가 원하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동개혁 입법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KTV4B 채널 내 손을 잡아요를 듣고 계십니다. 이번 시간은 이창훈의 노하우입니다. 어떤 노하우가 있죠?
자, 음. 그린카드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처음이에요. 예. 친환경 소비를 하는 만큼 우리가 또 에코머니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그런 제도인데요. 이렇게 에코머니. 에코머니. 네. 예. 이렇게 쌓인 포인트는 카드 포인트나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가맹점에서 결제할 때 사용할 수도 있고요. 네. 자, 오늘 이창훈의 노하우에서 이 그린카드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린카드는 가정 내에서 에너지 사용량 절감, 친환경 제품 구매, 또 대중교통 이용 등 회원이 일상생활에서 친환경 소비를 실천할 때 정부와 기업에서 친환경 포인트인 에코머니를 적립해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환경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할 때나 환경을 생각하는 제품을 구매할 때 상을 주는 것처럼 그에 상응하는 포인트를 준다는 거죠. 그죠? 정리를 참 잘하시네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발급받는 거예요? 네. 멤버십 카드나 신용카드, 또 체크카드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변 은행에 직접 방문하거나 또 그린카드 홈페이지를 통해서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살펴보면 신용, 체크카드는 KB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 IBK 기업은행, BC카드 등 총 17개 금융기관에서 발급을 받을 수 있고요. 멤버십 카드는 에코머니 홈페이지에서만 발급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멤버십 카드랑 신용카드, 체크카드랑 혜택이 다른가요? 다르죠. 아. 자, 일반 멤버십 카드는 탄소 포인트와 녹색 소비, 그리고 공공시설 할인 같은 그린 서비스와 또 그린 특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요. 네. 여기에 카드 결제 기능이랑 각 카드 상품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어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은행사에서 발급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신용카드랑 체크카드는 카드 결제 기능 더하기 그 그렇죠. 카드의 상품 서비스도 누릴 수가 있다. 그런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그린카드로 그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네. 이 그린 서비스는 어떤 서비스죠? 자, 우선 지자체 문화, 체육시설 중에서 이용 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할인된 곳인지 아닌지 이거 어떻게 확인해요? 자, 간단합니다. 네. 그린카드 제휴 스티커가 붙어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음. 할인받을 수 있다고 하고요. 네. 또 매표소에서 그린카드를 제시하고 입장객 정보 기록을 하신 후에 무료 또는 할인 입장을 하시면 됩니다. 현재 보면 국립공원 야영장이나 또 국립자연휴양림, 또 일부 지역 박물관이나 체육센터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뭐 할인 혜택도 혜택이지만 가장 관심을 받는 건 네.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 현금에서 눈이 확 뜨이더라고요. 네. 계속 현금만 집중하시네요. 네. 근데 친환경 활동을 하니까 좀 막막한데 정확하게 어떻게 친환경 활동을 해야 이런 혜택들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쉬운 방법이 녹색 제품을 구입하는 겁니다. 녹색 제품은 같은 용도의 다른 상품에 비해서 자원 절약에 기여하고요. 또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으로서 또 환경 표시 인증 또는 우수 재활용 제품의 인증을 얻거나 또 각 인증 기준에 적합한 상품을 말하는 건데요. 녹색 제품을 그린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제품가액에서 적게는 1%, 많게는 24%를 적립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녹색 제품인지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질문이 계속 많은데요. 네, 노하우니까 알려주셔야죠. 그렇죠,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인증마크 확인인데요. 환경부 저탄소 제품 환경마크나 농림축산식품부 저탄소 마크가 붙은 제품을 구입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인증 표지가 부착됐다 하더라도 일부 제품의 성격에 따라서 또 에코머니 포인트 적립이 제외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한 번 좀 꼭 확인을 부탁드릴게요. 네, 이건 또 확인을 해봐야 되는 문제 같고 네. 이 그린카드만 제시하면 에코머니 포인트 적립이나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제휴사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참 잘 콕콕 딱 다 잘 물어보시네요. 네, 그렇죠? 에코머니 제휴 가맹점에는 에코머니 스티커가 붙어 있는데요. 결제 시 최대 5%까지 포인트 적립, 또 적립된 포인트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어디서 사용할 수 있을지 우리 주변에 흔히 보일 수 있는 곳이어야 좋잖아요. 그렇죠. 네네. 영화관으로는 롯데시네마가 있고요. 롯데시네마. 사무용품을 판매하는 알파몰 등에서 에코머니 포인트를 또 적립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그런 곳에서 쓸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진짜. 그렇죠. 은근히 많죠. 네. 그러니까 본인이 조금만 또 신경 쓰면 상당히 많이 모을 수 있는 거죠. 자, 걸어 다니다가 또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것도
포인트 적립을 받을 수 있는 또 부분입니다. 몰랐죠 이것도요. 왜?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데 어떻게 자전거 사는지 어떻게 알고 포인트 적립해줘요? 아이, 당연히 있죠. 그린 교통 포인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네. 그린 카드를 발급받은 후에 어. 앱을 하나 내려받으면 되는데요. 네. 그린 교통 포인트라고 검색을 하면 네. 나옵니다. 어. 자, 이 앱을 실행시킨 다음에 걷거나 자전거를 타면 네. 자동으로 이동 거리를 측정해요. 거기에서 따라서 딱 월 최대 5,000포인트에서 1년에 6만 포인트까지 적립이 가능합니다. 근데 내가 자전거를 안 타는데 자전거 탄다고 앱 키면 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죠. 안 되죠. 근데 제가 알려드리려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보통 걸을 그렇죠. 때 걸어갈 때. 출퇴근할 때 걸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뭐 이럴 때 아니면 카드 발급 받으면 앱을 깔고 이런 거 실행시키면서 다니면 맞아요. 일석이조가 될 것 같네요. 맞아요. 계속 걸어다니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또 알려드릴게요. 탄소 포인트 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가정에서 에너지 사용량이라든지 전기나 수도, 도시가스의 사용량 절감에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 실적에 따르는 탄소 포인트를 산정하고요. 환경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전 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입니다. 이걸 참여하면 포인트를 적립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건 또 어떻게 참여하는 거예요? 네, 이건요. 네. 탄소 포인트 그 인센티브를 받으시려면 그린카드 신청 후에 거주 지역에 맞는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야 돼요. 그래서 탄소 포인트제 가입 동의서를 작성하고 가입하시면 됩니다. 자, 네. 한데 네. 이후에 서울에 거주하는 분하고 또 거주하지 않는 분들하고 좀 달라져요. 서울에 거주하지 않는 분들은 네. 6개월간 가정 내 전기, 수도, 도시가스 개별 사용량을 과거 2년 대비 10% 이상 감축하면 연 최대 7만 에코머니 포인트를 적립받을 수 있고요. 네. 서울 지역은 내년부터 제도가 조금 변경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절감률에 따라서 포인트가 달라지는데 5% 이상 10% 미만이면 만 마일리지를 1만 마일리지예요. 그러니까 10% 이상 15% 미만이면 3만 마일리지. 15% 이상 달성하면 5만 마일리지를 적립받을 수 있습니다. 되게 체계적으로 정했네요. 그렇죠. 아까 딴 데는 10% 그냥 그렇게 했는데 네네. 체계적으로 한 거죠. 그러면 이렇게 열심히 모으고 모은 포인트는 어떻게 현금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또 놓치지 네. 않습니다. 네. 에코머니 사이트에서 바꿀 수 있습니다. 2만 점 이상 포인트를 보유할 경우에는 전환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자, 현금만 너무 관심 갖지 마요. 현금 말고도 탑 포인트로는 1점만 있어도 전환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네. 이마트나 롯데백화점을 비롯해서 5개 마트나 백화점 상품권으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계속 이렇게 뭔가 현금 얘기만 했는데 그러니까, 네. 이걸로 기부를 할 수가 있다고 들었어요. 훈훈하게 이제. 훈훈하게. 네, 5,000점 이상 보유할 경우에는 1,000점 단위로 기부할 수 있습니다. 기본 에코머니 포인트는 그린카드 운영기관인 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전달되고요. 전달된 금액은 기후변화 대응 사업과 자연보호 등을 위해서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좋네요. 네, 좋죠.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일에서 탄소가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반대로 생각하면 그만큼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이 그린카드는 얼마 전에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UN 기후변화 협약에서도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지구온도 상승을 2도 이내로 억제하기 위한 국제 목표를 달성하려면 저탄소 소비 생활을 실천하는 등 일반 국민들의 생활 습관 변화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 강조하셨는데 이 그린카드를 통해서 시민들이 저탄소 생활 습관을 들일 수 있도록 유도한 점에서 많은 나라들이 관심을 좀 보였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한국에서 이게 세계 처음으로 도입이 됐나 봐요. 그렇죠. 이런 제도가. 네. 네, 역시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환경 보전에 보탬도 되고 현금도 받는 그렇습니다. 기부도 하고 이런 꽝도 먹고 에코머니. 알도 먹는 그린카드에 네. 많이 동참했으면 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네. 정말 고맙죠? 네. 자, 여러분 이창훈의 노하우에서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알고 있는 정보가 있거나 또 궁금한 정보가 있으면요. 언제든지 참여해 주시면 부탁드립니다. 내 손을 잡아요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고 싶은 정보가 있다, 방송에 참여해보고 싶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이 있다. 모두 좋습니다.
페이스북 KTV 인터넷 라디오 페이지에 메시지 주시거나 인터넷 포피 채널 블로그를 통해서 참여가 가능합니다. 방송을 들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KTV 홈페이지 ktv.go.kr/radio나 모바일 앱 팟빵으로 접속하면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혹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방송을 놓친 분들은 팟캐스트 서비스를 이용하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 할 거야? 이제 빨리 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니, 퇴근 언제 할 거냐고? 근로시간이 줄어듭니다. 나 회사 관두게 됐어. 그럼 다음 달 생활비는? 실업급여 받으면서 천천히 찾아보자 여보. 실업급여가 늘어납니다. 최 씨, 오늘이 마지막 출근이에요. 내일부터 정규직으로 출근해요. 정규직 전환이 쉬워집니다. 노동개혁으로 대한민국이 새 출근합니다. 이번 시간은 홍옥희의 그림 읽어주는 여자입니다. 어떤 명화에 대해서 오늘 나눠볼까요? 네, 오늘은 피터 파울 루벤스의 십자가에서 내림이라는 작품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게요. 와, 십자가에서 내림. 네. 작품명부터 딱 종교화구나 이런 느낌들이 막 물씬 나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종교화를 소개하려고 해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작가님한테 따로 부탁을 드렸죠. 아하. 이 작품은 꼭 이창훈 씨와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크리스마스 시즌이라서 그런가요? 그건 아니고 네. 저랑 순철 씨는 종교가 없잖아요. 아, 그렇죠. 저는 있습니다. 근데 네. 창훈 씨는 종교가 있으니까 맞아요. 되게 설명을 잘 해주실 것 같거든요. 제가요? 저한테. 저한테 설명을 좀 잘 해주실 것 같아서 특별히 제가 작가님한테 부담스럽습니다. 이 작품은 꼭 이창훈 씨랑 하고 싶다고 부탁을 드렸죠. 아, 네. 그래요. 네, 옛날에는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해서 교회나 성당에 남겨서 신앙심을 높이는 일이 일반적이었어요. 네. 그 성경에서는 글자로만 되었기 때문에 그런 상상력을 자극했던 거죠. 그림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좀 흔히 아는 유명한 성당에는 종교적으로 유명한 작품들이 좀 많이 남아 있어요. 예를 네. 들어 볼까요? 이탈리아, 네. 로마, 시스티나 성당에 있잖아요. 네.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진짜 유명한 작품이죠. 이건 벽화라서 이 성당에 가야만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전 진짜 그림을 본 적이 없거든요. 궁금하긴 해요. 사실 얘기만 많이 들었지. 네, 그렇죠. 벽화구나. 네. 언젠가 이거 또 청우 씨와 함께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나? 그러니까요. 네. 이 중세 시대의 미술은요 종교화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을 그럼요. 정도로 비중이 큰데요. 맞아요. 네. 그 중에서도 오늘은 17세기에 그려진 피터 파울 루벤스의 십자가에서 내림 작품을 알아볼게요. 네. 십자가에서 내림하면 어떤 장면인지 대충 유추는 가능하시겠죠? 창훈 씨라면? 네. 그런데 네. 먼저 저희 나이대라면 누구나 다 아는 추억의 만화 플란도스의 개 그 내용을 좀 떠올려 보려고 해요. 랄라 이거요? 네, 바로 그거죠. 네, 그 내용 어떤 이야기인지 기억나시나요? 네, 주인공 소년 네로잖아요. 네. 되게 가난한데 화가를 꿈꾸면서 밝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자친구 아로아의 아버지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마을에서 쫓겨나잖아요. 네. 이후에 이제 성당에서 보고 싶던 그림을 보고서 행복한 얼굴로 하늘나라로 갔다. 네. 뭐 이런 이야기잖아요. 여기서 네로가 보고 싶어 했던 그림이 뭔지 짐작이 가시죠? 뭐 우리 방송은 영향성이 있겠죠. 루벤스의 십자가에서 내림. 네, 답정너였죠, 답정너. 답은 정해져 있어. 넌 대답만 하면 돼. 네, 이 그림은요, 루벤스가 벨기에의 안트베르펜에 있는 대성당 재단에 놓일 그림을 그려달라는 주문을 받고 그린 거예요. 아하. 그래서 이 그림은 지금 벨기에에 있는데요. 아하. 이 작품이 우리나라와 일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뭔가
다 감명을 준다고 해요. 그렇군요. 이 네로라는 애니메이션을 본 세대가 일본 만화이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은 당연히 알고 이게 우리나라로 수입되면서 우리나라 어린이들도 많이 봤기 때문에 이 작품을 보고 네로를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정작 벨기에 사람들은 대체 그 네로가 뭐냐 이렇게 물어볼 정도였다고 해요. 네, 대체 뭔데 그렇게 자꾸 그 작품을 보고 애니메이션을 보고 이 작품을 보러 오는 거냐. 그렇게. 그럴 정도로. 궁금할 수 있겠다. 네, 그냥 일본과 우리나라에서만 굉장히 유명했는데 벨기에에서 그 덕분에 이 파트라슈 동상을 세워줬다든가 그렇다고 해요. 진짜요? 네네네. 그럴 정도구나. 네. 이 어쨌든 대성당 재단에 놓일 그림을 그려달라는 주문을 받고 그린 그림인 거예요. 그렇구나. 근데 이 그림을 그 하나의 어떤 벽에 그려진 그림이 아니라 병풍처럼 세부 나눠서 접히는 어떤 그림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작품이 가운데 가장 크게 그려져 있고요. 왼쪽에는 방문 작품이 있는 거죠. 방문? 네. 방문? 작품 이름이 방문. 네, 방문 작품이 있는 거고 오른쪽에서 성전에서 그리스도의 봉헌. 네. 이거 성전에서의 그리스도 봉헌이라는 네. 작품이 오른쪽에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방문은요. 예수를 임신한 성모 마리아가 사촌 엘리자베스를 찾아간 그림이고요. 아하. 그리고 성전에서의 그리스도 봉헌은 성모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를 성전에 바치고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해된다. 네. 그러니까 그림의 양쪽 날개에는 예수의 탄생과 관련된 그림이 있는 거고요. 아하. 그 가운데에는 죽음과 관련된 그림이 있는 거죠. 이 성모 마리아가 사촌 엘리자베스를 찾아가는 게 뭔가 되게 중요한. 왜냐면요. 네. 그 당시 엘리자베스가 지금으로 말하면 그 요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성서에서 말하는 세례 요한이라는 아이를 또 임신했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같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려고 간 거죠. 그런 거군요. 네. 그러면 이 성전에서의 그리스도 봉헌은 무슨 의미인 이제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잖아요. 예수를 뭐 그 성전에 그러니까 그 하늘에 바치겠다. 하늘에서 왔다 이런 의미인 거죠. 네.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 네, 그러니까 마리아의 약혼녀. 정혼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수의 탄생과 관련된 그림을 이제 창훈 씨에게 들었고 오늘은 그 가운데 있는 십자가에서 내림 작품만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이 죽음과 관련된 그림인 거죠. 그런데 그 전에 이 화가 루벤스에 대한 설명을 잠깐 먼저 드릴게요. 보통 화가들은 이제 가난하게 살다 가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렇지. 많이 들었어요.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이 루벤스가 궁정화가였다면서요? 그래서, 궁정화가여서 엄청난 부와 명성을 누린 화가였어요. 그리고 결혼 생활도 굉장히 행복했다면서요. 또. 네네. 그냥 굉장히 행복하게 부인도 잘 얻어서 결혼 생활도 잘했고. 달라. 그게 별로 어려움 없이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고후나 뭐 고흥이 달라. 우리라는 그러니까요. 달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은 만큼 그림 주문도 끊임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루벤스가 남긴 그림이 되게 많다고 했잖아요. 몇백 점이 넘는다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얘기 있던데 이 그림은 내가 온전히 그린 그림이다. 이거는 제자들이 그린 그림이야. 이런 식으로 솔직하게 털어놨다고 해요. 솔직하다. 그러니까 역시 솔직해. 다 자기 거라고 하지 않고 솔직하게 말했다 이거죠. 끊임없이 밀려드는 그 몇백 점의 그림을 솔직히 자기 혼자 다 그렸다고 하기에는 루벤스도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게 바로크 양식이잖아요. 맞죠? 많이 들어봤는데 이게 17세기에 유행했던 화풍이라면서요. 당시가 이게 루벤스가 살았던 시대에는 이 플랑드르 지방은 가톨릭이 지배하던 곳이라면서 그러면서 종교화 또한 많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런 시대상과 화풍이 만나서 루벤스의 종교화도 역시 바로크 양식에 따라 그려졌습니다. 이 바로크 양식이 뭐냐면요. 화려하고 역동적이고 남성적인 게 특징이거든요. 화려하고 역동적이고 남성적이다. 그런 남성다운 에너지가 그림을 더 극적으로 보이게 하는데요. 근데 뭐 이렇게만 설명하면 뭐 감이 안 잡히실 거예요. 모르겠어. 그래서 그림 설명과 함께 바로크 양식은 이런 거라고 함께 말해드릴게요. 그림 오른쪽 위에서부터 왼쪽 아래로 이어지는 그림 속 인물들은 모두 당장이라도 움직일 듯이 역동적인 동작을 취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운데 있는 인물이 이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예수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후죠. 예수 주위를 둘러싼 인물들이 커다란 흰 천에 예수를 대고 조심스럽게 십자가에서 내리고 있습니다. 예수의 죽은 몸과 고개는 축 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피를 흘린 예수의 창백한 몸은 오히려 햇살을 받아 빛나는 듯이 보입니다.
배경은 검은색으로 칠해서 어두운 데 반해 가장 밝은 예수는 관람자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고 그래서 숭고함과 성스러움이 느껴집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예수를 근육질의 남자로 그렸다는 점입니다. 대부분 죽은 직후에 예수를 그릴 때는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으로 그립니다. 하지만 루벤스가 그린 예수는 오히려 건장하기 때문에 당시 유행하던 바로크 화풍의 남성다운 이미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의 오른팔을 잡으려고 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파란 옷을 입은 여자, 성모 마리아입니다. 종교화 속에서 성모 마리아는 파란 옷을 입은 여인으로 표현됩니다. 다른 종교화와는 달리 루베스 그림 속 성모 마리아는 아들의 죽음에 넋놓고 슬퍼하기보다 다른 사람들을 도와 아들을 십자가에서 내리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어 강한 어머니 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의 왼쪽 다리를 받치면서 상처 입은 발을 바라보고 있는 붉은 망토를 입은 인물은 예수의 제자 요한입니다. 종교화에서 요한은 주로 붉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예수의 왼쪽 발을 잡고 있는 여자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매춘부인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의 발을 자기 머리카락으로 씻기면서 죄를 사했다는 성경 구절이 있기 때문에 발을 잡고 있는 것으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성모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사이에 있는 여자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루벤스는 이렇게 3명의 마리아를 모아놨습니다. 성모 마리아 위에 있는 남자는 예수의 시체를 수습할 수 있도록 빌라도를 찾아가 부탁한 요셉입니다. 흰 천을 한 손에 쥐고 다른 팔을 벌려 예수를 십자가에서 내리는데 돕고 있습니다.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십자가의 팔 부분에 상체를 걸치고 예수를 내리는데 도움을 주고 있는 두 남자는 예수의 제자들이며 요한의 위에 위치한 남자는 예수의 몸을 닦는 데 쓰일 모략과 침향을 준비한 니고데모입니다. 예수를 내리는 데 동참한 그림 속 인물들 모두 역동적인 동작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관람자는 마치 눈앞에서 실제로 이런 일이 펼쳐지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고요. 그렇게 더욱 감명을 받아 신앙심을 고취시킬 수 있었습니다. 야, 이 그림을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요. 네. 제가 성서를 봤던 그 그림, 그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들, 그 각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딱 떠오르네요. 그리고 저는 파란색, 빨간색 이런 색깔들이 어떻게 그려졌는지 몰랐어요. 이렇게 뭐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색, 성모 마리아가 어떤 색 이런 걸 잘 몰랐었는데 이 그림을 통해서 아 이렇게 그려지고 있구나, 이렇게 묘사되고 있구나 이런 걸 또 알아서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네요. 네, 종교화에서는 그 인물을 표현하기 위해서 항상 그 상징적인 장치를 넣어놨다고 해요. 그래요. 진짜 이런 생각들 들면서 참 이런 작품들이 또 똑같은 작품이 아니라는 게 또 너무나 재밌어요. 그쵸? 예수를 그린 그림의 생각들, 뭐 최후의 만찬이든 어떤 그런 종교화의 그림들이 또 다른 또 새로운 그리고 작가만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창작 그 따라서 다르게 그려지고 있구나, 이 부분들이 또 신선하게 다가오네요. 그렇죠. 그래서 네. 루벤스의 예수는 건장한 근육질의 남자였다는 거. 예수가 근육질 남자다. 네. 신기합니다. 자, 홍케 그림 읽어주는 여자, 오늘은 루벤스의 그림 중에서 십자가에서 내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듣고 싶은 명화가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메시지 보내주세요. 페이스북 KTV 인터넷 라디오 페이지나 저희 블로그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창업자들을 위한 열린 공간입니다. 그래서 창업을 꿈꾸는 분들, 스타트업을 시작하시는 분들, 그 사업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주는 이런 창업 지원 공간이고, 저희가 이제 멘토링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시장에서 지속 성장 가능한지 저희가 가이드 해드리고, 실전 창업 교육도 저희가 시켜드리고요. 또는 개발자 대회, 경진 대회, 투자자의 만남, 이런 네트워킹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가지고 여기 오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큰 에너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꿈이 있으신 분들 드림멘트로 오십시오. 저희가 적극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국제의 정보 톡톡 시간입니다. 생활 속 유용한 정보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 있죠. 네, 오늘은 드럼 세탁기와 일반 세탁기의 장단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김미국제의 정보 톡톡. 어제는 세탁하실 때 사용하면 좋은 꿀팁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일반 세탁기와 드럼 세탁기의 특징과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럼 세탁기가 처음 출시됐을 때는 디자인도 예쁘고 여러 새로운 기능이 더해져서 값이 비싼데도 불구하고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일반 세탁기가 퇴물 취급을 받은 적도 있는데요.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게 마련이고 두 가지 방식의 세탁기가 가진 장단점이 뚜렷하기 때문에 일반 세탁기에 대한 선호도가 다시 올라갔죠. 자, 그럼 우선 드럼 세탁기와 일반 세탁기의 세탁 방식 차이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세탁기는 흔히 통돌이 세탁기라고 부르는데요. 빨래가 물속에서 좌로 우로 뱅글뱅글 돌면서 빨래판에 부딪히고 세탁통 벽에 부딪히면서 빨래가 되는 방식이고요. 드럼 세탁기는 빨래가 물속에 잠기지 않은 채 빨래가 젖은 상태에서 드럼통 아랫부분에서 윗부분으로 올라가 제일 윗부분에서 아래로 떨어지면서 빨래가 되는 방식입니다. 드럼통이 돌면서 빨래가 제일 윗부분에서 아래로 낙차에 의해서 계속 떨어지면서 두드림 효과를 내는 방식으로 빨래가 되는 겁니다. 즉, 두 가지 세탁기의 가장 큰 차이는 빨래가 수직축으로 도느냐 수평축으로 도느냐라는 거죠. 이 차이로 인해서 확연히 구별되는 장단점들이 있는 건데요. 그럼 이제 본격적인 비교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탁기는 무엇보다 세척력이 얼마나 우수하냐를 따져야 하는데요. 일단 세척력 면에서는 일반 세탁기가, 즉 통돌이 세탁기가 판정승입니다. 물론 드럼 세탁기도 낙차를 이용한 두드림 방식 세탁이라 세척력이 우수합니다만 소용량 빨래일 때는 좋은데 빨래량이 많을 때는 통속 공간이 줄어들고 그 결과 낙차도 줄어드는 만큼 세척력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는 겁니다. 특히 이불 등의 대형 빨래에는 드럼 세탁기가 적합하지 않습니다. 다만 세탁통의 절반 이하를 차지하는 얇은 이불까지는 세척력에 큰 문제가 없으니 염려하실 것까지는 없고요. 어쨌든 간단히 말하자면 용량이 적을 땐 드럼 세탁기가, 용량이 많거나 부피가 큰 세탁물에는 일반 세탁기가 낫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척력에서 일반 세탁기가 낫다는데 그럼 드럼 세탁기는 어떤 점이 좋을까요? 첫째, 건조 기능이 있어서 옷을 바로 빨아 바로 입을 수가 있고요. 통돌이에 비해서 옷에 엉킴이 적어서 구김도 별로 안 생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옷감 손상도 상대적으로 적은 편인데요. 요즘은 일반 세탁기가 옷감 손상을 줄이기 위한 기능이 추가돼서 별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만 세탁 방식의 근본적인 차이 때문에 일반 세탁기가 드럼 세탁기에 비해서 보풀하기가 생긴다든가 하는 약점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드럼 세탁기는 물을 많이 사용하지 않고 소음이 적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아울러 살균과 알러지 방지 기능을 갖춘 제품도 있고요. 반면에 드럼 세탁기의 단점으로는 입구가 아랫부분에 있어서 빨래를 넣고 뺄 때 힘이 든다는 점이 있고 앞서 말한 대용량 빨래에 부적합한 점, 그리고 세탁에 소요되는 시간이 일반 세탁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길어서 전기 소모가 크다는 점이 있겠네요. 반대로 일반 세탁기는 세척력이 우수하고 대용량 빨래도 척척 해내고 빨래하는 데 드는 시간도 적고 전기도 덜 먹습니다만 대신 물과 세제를 많이 사용하게 되고 드럼 세탁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옷이 엉키고 구겨지는 단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세세하게 들어가면 디자인이라든가 공간 활용도라든가 더 많은 장단점을 비교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간단히 비교하면 이 정도고요. 1인 가구라든가 2, 3인 가구까지 세탁량이 적으면서 수시로 빨래를 해서 바로바로 입으려면 드럼 세탁기가, 3, 4인 가구 이상의 많은 빨래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일반 세탁기가 적합하다고 생각되는군요. 그리고 한 가지 빠뜨릴 수 없는 차이는 가격인데요. 드럼 세탁기가 여러 기능을 탑재하고 있어서 가격이 비싼 반면에 일반 세탁기는 단순한 기능으로 된 만큼 당연히 훨씬 싸겠죠. 이런 여러 가지 장단점 잘 구분하셔서 세탁기를 새로 장만하실 때 나에게 적합한 제품을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편에는 일반 세제와 드럼 세제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때 드럼 세탁기가 좋다 해서 막연히 일반 통돌이 세탁기보다 드럼 세탁기가 진짜 더 좋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좀 생각이 조금 잘못했군요, 제가. 네, 뭐 제 주위에서도 얘기하다 보면 열의 8, 9은 뭐 드럼 세탁기가 더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아하. 반응을 보이는데요. 네. 이제 이런 고정관념은 접어두고 각 세탁기의 기능이 확연히 다른 만큼 나에게 더 필요한 세탁기가 뭔지 따져보고 구입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꼼꼼히 따져보세요. 네. 12월 18일 금요일 내 손을 잡아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1시에 권순철 씨와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창훈이었습니다. 홍옥희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